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제 무인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F-35나 F-22가 인류의 마지막 유인 전투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 공군이 미래전의 총알로 여기고 있는 XQ-58 발키리 무인기는 실전 배치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인기에서 작은 무인기를 발진시키는 획기적인 시도가 성공했습니다. 미 공군은 3월 26일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발키리 무인 전투기가 무장창을 열고 소형 무인기 알티우스 600을 발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키리의 시험 비행은 이번이 6번째로 무장창을 개방한 것은 처음입니다. 튜브에 장착되어 있던 알티우스 소형 무전기는 1m 길이에 날개폭은 2.5m입니다. 발키리를 떠난 알티우스는 전기 모터를 작동시키고 성공적으로 비행했습니다. 발키리에 앞서 UH-60 블랙호크를 이용한 알티우스 발사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로켓처럼 튜브에 미리 장착된 무인기를 발사했습니다. 발키리, 블랙호크 이전 2020년 여름에는 MQ-1C 그레이 이글 무인기에서도 알티우스를 발진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비행체에서 또 다른 비행체를 발진시키는 방식이 이제는 거의 현실화됐습니다. 이번에 알티우스를 발진시킨 발키리는 F-35, F-22와 나란히 나는 호위 비행도 이미 성공했습니다. F-35와 F-22와 다기능 데이터 링크, 적외선 비행 데이터 링크를 성공시키며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이보그의 공중판 스카이보그 계획이 이제 완성 단계입니다. 발키리는 성능 대비 가격도 저렴하고 다목적입니다. 그리고 긴 활주로도 필요 없습니다. 알티우스 600 소형 무인기의 공격형 스위치 블레이드 600입니다. 야전에서도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휴대 가능한 튜브 발사관에 미리 장전된 알티우스 600 무인기는 미사일처럼 야전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대장갑 무기나 인마 살상용 탄두를 장착하고 두 축 4개의 센서로 목표물을 향해 4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합니다. 병사는 태블릿의 디스플레이를 보며 무인기를 유도합니다. 순항 속도는 시속 70마일, 순간 돌격 속도는 시속 115마일로 적의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무기입니다. 가격도 저렴해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는 야전 전술기류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의 해군용도 있습니다. 미래전의 총화 무인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 공세를 펼 수 있습니다. The Low Cost Unmanned Aerial Vehicle Swarming Technology라고 해서 줄임말이 공교롭게도 Low Cost, 메뚜기입니다. 다연장 로켓 비슷한 발사관으로 대량의 무인기를 하늘로 쏘아 올리면 편대 비행을 하며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정찰 비행, 자폭 공격까지 두루 수행할 수 있어 이를 방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요테 블락 1 시스템입니다. 함성에서 발사되는 무인기로 해전의 개념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진하에서 중공군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는 속담이 미래전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 해협에서 일견 가장 위협적인 중공군의 무기는 젠20 스텔스기입니다. 스텔스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보조날개 카나드를 달고 있어 실제 성능이 과연 스텔스기일까 의구심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공은 2018년 고질적인 엔진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2021이란 번호가 쓰여진 신형은 러시아제 엔진을 국산으로 대체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며 트러스트 벡터링 노즐도 개발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포브스지는 중공이 보유한 젠20의 숫자가 워낙 적은 데다 타이완이 스텔스 대항 방어 체제를 잘 갖춰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두 항공기 집단이 중공군에 납품한 젠20의 숫자는 40여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들 젠20은 우후의 9비행단, 허베이 창조의 172, 깐수 딩신의 176비행단에 각각 13대 정도씩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창조와 딩신의 전력은 비행훈련 단위입니다. 훈련 단위까지 전선에 투입하지 않는 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은 기껏해야 20대 정도입니다. 스텔스기는 유지 보수가 까다로워 임무에 투입 가능한 전력은 60% 정도입니다. 부분 전력이 작전을 수행할 때 또 다른 전력은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한 비행단에 배치된 전투기는 교대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젠20은 8대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공이 무력 공격을 개시할 경우 최전선은 펑우 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펑우에는 타이완 중산과학원이 비밀리에 개발한 스텔스 탐지 패시브 레이더 시스템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타이완 관영 매체 청년보는 레이더 시스템이 수송선에 실려 하역되는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중공은 랴오닝 항공모함 전투단으로 타이완 해협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최악의 열차 참사가 발생했지만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장 우자오시는 전쟁이 발발하면 최후까지 맞서 싸운다는 추구어정 국방부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자신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자오시의 외교부장은 자국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책임질 일이며 국방 의지가 모호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희생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4월 6일 중공 관영 CCTV는 최초의 국산 항모라면서 산덩어로 소개했습니다. 길이 300여 미터의 축구장 3개만한 넓이에 3,000개 선실을 자랑하는 대형 항모로 기존의 랴오닝 함보다 여러모로 성능이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함교가 작아 함재기를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으며 수병들이 생활하는 공간도 현대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과 남진해에서는 중공의 해상 무력과 미국을 비롯한 유럽, 쿼드, 일본, 타이완의 전력이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이 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의 군사력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흑해 연안 국경에 12만 병력과 전투함, 탱크, 보병 전투차를 배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 반도를 병합한 이래 러시아는 크림에서 공격과 방어 군사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리고 흑해 함대에 대형 전투함과 잠수함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전력을 45% 강화했습니다. 크림 반도의 전투기 숫자는 3.5배, 공격 헬기는 9배로 증강됐습니다. 탱크 부대는 40개에 달하고 보병 전투차는 6배나 늘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역시 6.5배 증강됐습니다. 방공 미사일과 지대함 미사일도 증강된 가운데 크림 배치 병력은 4만 명이 넘습니다. 나토도 이에 맞서 동맹국들을 규합해 러시아에 맞서고 있습니다. 흑해는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조지아와도 인접한 전략적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버그는 러시아의 공세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일단 루마니아에 3,000에서 5,000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미 해군의 구축함도 조지아에 기항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미 해군 상륙함이 해병 원정대를 동원해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나토에 구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연합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나토에 하루아피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토의 동진을 우려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분쟁을 빚고 있는 전선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크림반도,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입니다. 모두 러시아계 인구가 압도적인 곳으로 돈바스의 친러시아 반군은 우크라이나와 몇 년째 산발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돈바스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와 바다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이에 대비해 육지와 크림반도를 해상 교량으로 연결시켰습니다. 2018년 5월 2년 동안의 공사 끝에 길이 19km에 이르는 왕복 4차선의 교량을 완공했습니다. 하루 평균 4만 대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교량으로 옆에는 철도 교량도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크림 대교가 완성된 날 블라디미르 푸틴도 교량 통과 경축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트럭에 올라 직접 운전을 하면서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2019년 12월에는 47개월의 공사 끝에 러시아 본토와 크림 반도를 잇는 철도 교량도 완공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이 기차 안에서 경축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43시간 걸려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도착했습니다.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러시아 본토와 차량과 철도가 다니는 해상대교로 연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제국과의 충돌이 결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미리 내다본 푸틴의 한 수였습니다. 푸틴을 적으로 돌린 바이든의 오판으로 국제정세는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